지금 이제 우리 이제 중년 이후 예, 예. 우리가 자주 걸리는 질병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중년 이후에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예.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예. 가끔 이렇게 뒷목 잡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혈압 오른다고. 예, 예. 우리 아까 또 전 시간에 이제 그 고혈압, 저혈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 뒷목을 잡으면서 이게 어지럽고 막 열이 뻗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예. 화기가 올라온다. 예, 예. 이런 거는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든지 혈압이 오르게 되면 이 뒤쪽에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되거든요. 아.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확 올라요. 혈압이 오르게 되면 우리 뇌 쪽에서 산소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SOS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되거나 뒷목덜미 쪽에 경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겨울철에 그래서 새벽에 운동 갔다가 이 혈압이 올라가서 이게 어지럽거나 해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도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혈관 어떤 유연성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에 대해서는 아까 다뤄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혈관 문제와 혈압 문제, 예. 뭐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서 혈관과 혈압은 어떻게 보면 같이 동질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나빠지고 혈관이 나빠져 있으면 또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왜냐하면 고혈압은 이제 국민병이니까 치료법이 별로 없다. 고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혈압약을 하나를 먹다가 두 알을 먹고 세 알을 먹고 이렇게 복합제이기 때문에 성분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약으로 계속 하는 건데 그러면서 조절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와중에 심장하고 뇌혈관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혈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혈압약을 계속해서 늘리거나 혈압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혈관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혈관의 0.0001%가 나빠지겠죠. 근데 그게 쌓이면서 나중에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면 이것은 혈압에 어떤 전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줘야 되죠. 즐거워야 되는군요. 예, 긍정적인 영향 즐거워야 되고 즐거운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즐거운 대화라든지 뭐 이런 방송도 굉장히 즐겁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즐거운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을 해야죠. 운동은 그냥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육을 늘리는 거 하나.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운동을 하면서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 줄이는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하고 이제 저혈압 이거 용어는 잘 아는데 그러니까 고혈압과 저혈압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떤 현상들이 다른 건가요? 예, 고혈압과 저혈압은 둘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혈액순환을 잘 돌리기 위해서 혈압이 심장이 강하게 때리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 특히 뇌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가 안 갈 때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혈압은 일반적으로 고혈압보다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저혈압도 증세가 심해져 버리면 저혈압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어디냐면 뇌거든요. 자, 혈압이 약해져 버리면 뇌는 굉장히 예민한 조직입니다. 피가 안 가겠죠. 네. 피가 안 가면 일정 정도 피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 일부분이 죽죠. 그거를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혈압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혈압은 언제 많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혈압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 저혈압이 위험하냐면 고혈압 후에 저혈압이 위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와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 자 고혈압 후에 저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뇌졸중이거든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자 우리가 혈액을 돌리기 위해서 심장이 굉장히 계속 세게 때리지만 어떤 순간에는 심장이 지치겠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 버리죠. 혈관도 계속 뚫려 맞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이때 피가 안 가. 그때 저혈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하게 되는 거죠. 네. 저혈압은 저산소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저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죠. 아,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완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저혈압. 예,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혈관의 세 가지 중요하거든요. 자, 혈관의 수축력, 탄력성을 이제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도움되는 게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되는 음식 같은 경우, 특히 마그네슘이라든지 아, 마그네슘이 예. 그러니까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채소에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 같은 견과류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칼륨은 이제 우리 심장의 어떤 쉬게 해주는 역할, 심장의 어떤 긴장성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많이 들냐면 채소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우리 혈관의 어떤 때를 이제 벗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메가3는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생선하고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혈관의 벽을 이렇게 안에를 이제 벽을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하고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콜라겐 음식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콜라겐이 혈관 내벽의 어떤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 섭취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단백 섭취를 못 하게 되면 면역 세포도 단백질이거든요. 호르몬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혈관의 벽도 단백질이 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자기 체중에서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 섭취하셔야 됩니다. 70kg면 70g. 고기로. 예, 고기로 살코기죠. 70kg 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꽤 돼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정 못 드시면 계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드시면 바람직하고요. 그럼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노른자 빼고 드시는데, 예, 맞아요. 그런 거. 예, 과학적 연구에서는 노른자가 절대로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나 그런 어떤 성분 자체가 망막이라든지 우리 몸에 필수한 구성 성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 뭐 이런 혈압 관련된 병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예.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데이터를 보면은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병이 자꾸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스트레스죠. 예. 요즘 그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 굉장히 이제 불규칙, 그리고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8.15 모니터 보시는 어떤 시청자 중에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안 합니다. 믿는 거죠. 젊을 때는 오히려 안 예, 하죠. 젊을 때 믿죠. 왜냐면 우리 40대, 50대는 오히려 건강 관리를 하는데 20대, 30대 때 건강을 이미 해쳐버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간 기능이나 혈관 손상 자체가 되돌이킬 수 없는 범위까지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요새 젊은이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병도,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이 병이 안 걸렸어요. 어떤 질병이 많이 걸리냐면 대상포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되게 힘든 건가요? 아니 그 대상포진에 걸려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의 가장 큰 게 후유증이 신경통인데,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신경절단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20대, 30대도 굉장히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와 더불어서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을 거의 안 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밤낮이 바뀐 생활을 저도 밤에 야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자꾸 찔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밤낮이 바뀌면 호르몬 중에 두 가지가 이제 타격받거든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황산화 호르몬, 활성산소 제거하면 그러니까 하고 우리 몸에 어떤 나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키 안 커도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세포를 재생시키고 혈액을 돌리고 체지방을 분해시키고 근육을 키우고 치매를 방지하는 호르몬인데, 검사를 해보면 같은 나이인데 평균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예. 성장이 떨어지신 분들 잘 살펴보면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밤에 이제 보통 잠을 자는데 새벽에 예. 그게 아니라 뭐 밤에 뭐 일을 하건 뭘 어떻게 하건 그냥 좀 잠을 안 자고 뭐 낮에 잠다든가 아침에 잔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나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된다면 낮에 푹 잠을 자고 이제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낮에 햇빛은 반드시 쬐 주셔야 됩니다. 그 햇빛 그 비타민 D가 햇빛이잖아요. 햇빛 안 쐬고 실내에서만 일하는 분들이 영양제로 왜 비타민 D를 공급한다.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 비타민 D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디펜스 호르몬, 방어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비만을 막고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10명 중에서 9명이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D는 병원에서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정도는 추가로 주치의 상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30 이하이면 햇빛을 더 쬐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 정도가 안 되면 주사를 맞든지 영양제를 먹어서라도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좀 쌓이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라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공황장애라는 게 요즘 뭐 연예인들이 걸리면서 이렇게 뉴스로 이제 접하면서 단어는 좀 쉬워졌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공황장애라는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어떤 반응 자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숨이 가쁘다든지 뭐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뛴다든지 일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거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 그게 만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압도하는 상태. 우리 대공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황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요새는 치료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발작, 그 공황 장애가 이제 의심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게 혈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이제 사소한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 장애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너무 심하면 담당 주치하고 해서 약물 치료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친한 사람하고 대화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가 어떤 걱정거리나 불안거리가 있으면 반드시 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틀어놓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황장애거나 이제 가호흡증후군 아시죠? 호흡이 빨라지면서 더 불안해지는 몸이 막 마비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심호흡 연습을 하는 게 아까 코로 호흡하면서 미세먼지를 안 들어 마시는 거 못지않게 심폐지구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535 호흡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쉽니다. 그 다음에 5초 동안 그럼 13초 동안 호흡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을 해주시면 자기의 불안 증세가 굉장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정서적인 어떤 마인드까지 조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혈압, 그 다음에 숙면, 이제 이러한 키워드들하고 연결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것 중에 이제 커피를 요즘 자주 마시잖아요. 근데 카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카페인은 굉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카페인을 마시면 무조건 혈압이 안 좋으니까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연구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저는 권유를 드리냐면 카페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카페인을 마시면 혈압이 막 20, 30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한 몇십 명 중에 한 명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인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죠. 어떤 분들이 주로 그냥 밤에 카페인 한 잔 먹으면 잠이 너무 안 온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하루 한 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치와 잘 상의해서 혈압도 좀 재보시면서 크게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심신이 이완되는 것 같으면 드셔도 됩니다. 뭐 모든 걸 다 금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 아, 너무 좀 내 몸을 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 왔구나. 예, 예, 이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예.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공포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예.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예. 행동하게 하는 예, 힘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이제 의사로서 예.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는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방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출혈이 된다든지 심장병이 온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량은 또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혈압을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면서 자기가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성격적인 예민성,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서 혈압약, 최선은 혈압약을 안 먹고도 혈압을 좋게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최악은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압이 높게 방치하는 거니까 혈관을 좋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끊임없이 가져가야지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을 만약에 복용해야 된다고 하면 예. 약은 보통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정말 아프면은 자꾸 뭔가 먹게 되는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가 외적으로 어떤 통증을 못 느끼면은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아파서 먹는 약은 굉장히 열심히 먹는데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그런 약들 오히려 챙겨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지금 현재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자기가 고치려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반드시 챙겨야 될 어떤 기본적인 황금룰은 지켜가면서 반드시 챙겨야 될 약들은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